2025년 집값과 공급은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많은 사람들이 2025년에는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 그러는데 그 근거로 금리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금리가 내려가면은 조달 비용이 싸지니까 자산 가격이 오른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 게 주기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고, 이제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공급이 너무 없어가지고 큰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급 충분하다 무슨 이야기냐, 그리고 공급은 집값에 큰 영향을 안 주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2010년대에는 공급이 없었는데도 집값이 못 올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이 흥미로운 사실들을 아시게 될 거다. 2025년 집값과 공급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공급은 부족한가? 이런 이야기인 거죠. 사실 서울만 빼고는 공급이 지금 넘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서울 공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가 안 한가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적정 수요라는 거를 46,754호로 잡아놨는데, 여기는 이제 출처는 아실입니다. 아실에서 공급을 보시면 이 적정 수요는 서울 인구의 0.5를 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 적정 수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데, 이게 올해 내년이고 이게 후내년 뭐 이런데, 후내년은 아예 공급이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실 기준입니다. 아실 기준. 2024년은 19,923세대고 2025년 내년이죠. 35,000세대. 이제 요게 부동산 1, 2사하고 조금 다른데, 아시에서는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11월 달에 입주하는 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5,989건으로 나오고, 부동산 1, 2사에서는 11월 달에 입주하는 걸로 반영이 돼서 좀 숫자가 다를 수 있는데, 둘 합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2026년이 되면 2388, 2만이 아니라 2388호고, 2027년에는 2200호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아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란 게 적정 물량 대비 입주 물량 대비 비율이 올해는 43%, 내년에는 77%인데 후내년부터는 5%가 됩니다. 5%. 20명이 집이 필요한데 한 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급이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민간 통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국토부에서 그래서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24년에는 37,087호, 부동산 1, 2사에서는 23,830호, 그 다음에 내년에는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48,000호 정도 입주를 한다. 적정 입주 물량보다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1, 2사에서는 25,000호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냐, 이런 거예요. 기준이 다르더라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우리가 집계하는 아파트 입주 물량에 들어가는 아파트의 기준이 서로 다르더라, 이런 거예요. 자, 국토부는요, 분양주택은 당연히 우리 청약홈에서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포함시키고 민간도 당연히 포함시키는데, 국토부에서는 공공주택이라고 해갖고 청년 임대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포함하더라. 자, 민간에서는 이 공공주택 물량 집계하기가 쉽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집계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호 미만으로 입주하는 공동주택도 국토부는 아파트로 포함을 했는데, 원래 청약홈에서는 30호 미만이면 청약홈에서 분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청약홈을 통해서 분양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청약홈에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집계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국토부에서는 아파트로 분류하지만 민간에서는 아파트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공공주택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된
국토부 것이 많은 것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국토부가 맞습니까? 민간이 맞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거기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국토부 기준으로 생각할까? 아니, 공공주택이나 30호 미만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다 포함하는 거를 아파트라고 생각할까? 자, 보시죠. 요거는 신혼집을 차리는데 어디를 구할 거냐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와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하는 것은 79%가 아파트를 희망한답니다. 물론 현실은 40%만 아파트에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이 비율은 서울일수록 훨씬 더 줄어들겠죠. 자, 어쨌거나 신혼부부 10분 중에 9분이 아파트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아파트인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아니고 아파트처럼 생긴 공공주택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30호 미만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공급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간의 통계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거를 보면 2026년이나 2027년에는 2천으로 떨어진다. 적정 수요 대비 5%대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숨은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 숨어 있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또 이게 무슨 소리냐? 후분양 단지 아니면은 착공을 했는데 분양을 안 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이 두 통계, 국토부도 그러고 민간도 그러고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 숨은 입주 물량, 후분양 단지를 포함을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후분양 단지는 80% 이상 지어졌을 때 분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착공하고 나서 바로 분양하는 것보다 거의 입주 시점에 와가지고 분양하는 게 가격이 올라서 분양을 더 비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단지들 또는 후분양 단지들 이런 단지들이 두 통계 다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라고 하면 정리를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숨은 입주 물량까지 포함된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네이버에서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거래되고 있는 단지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파트에 가장 근접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물량에 숨은 입주 물량까지 포함을 하면 입주 물량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참 저도 부동산 데이터를 오래 보고 있는데 진짜 2016년, 15년, 13년 이럴 때보다 정말 데이터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게 아직도 아파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도대체 무엇이냐? 법적으로 말하는 아파트가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냐? 7층 이상 되고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냐? 아니면 우리가 번듯하게 생긴 걸 아파트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 번듯함의 기준은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서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아파트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숨은 입주 물량까지 포함해서 보는 게 정확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리얼망고에 이 두 가지를 적용해 놨습니다. 이게 서울의 입주 물량이다라는 겁니다. 이 빨간 선은 아까 그 아실에서 보여주는 인구 대비 0.5% 아실에서 보여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은 뭐냐면 10년 평균 입주 물량인 거예요. 10년 평균 입주 물량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2024년, 25년 보면 물량이 한 2만 5천 세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민간 통계에서 본 것처럼 2,000호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2,000호까지 떨어지는 건 맞는데 회색으로 되어 있는 숨은 입주 물량이 10,000세대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숨은 입주 물량을 포함하더라도 서울은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40년 내에 최저 수준으로 2026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주 물량이 없는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물론 두세 달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자, 금리는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금리는 우리 피곤할 때마다 입술에 돋는 헤르페스 같은 거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전혀 지장이 없다가 어느 순간 피곤할 때 이럴 때 한순간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적정 수준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물량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내년에 금리는 안정권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죠. 한 번이 떨어지든 두 번이 떨어지든 간에. 그러면 결국에는 물량으로 갈 텐데 그렇게 보면 서울의 입주 물량은 너무나 적다. 불보듯 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 물량 이야기가 종결이 될 줄 알았죠. 그랬는데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입주 물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는 거냐?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2010년, 11년, 12년, 13년 입주 물량이 적었다.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입주 물량이 적었죠? 여기 흰색이 뭐냐면 KB 아파트 매매 지수입니다. 매매 지수가 떨어지고 있지 않냐? 그때도 입주 물량이 적었는데 가격이 떨어졌다. 지금도 똑같다. 경기가 안 좋지 않냐? 그래서 입주 물량이 적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 물량이 없는데 매매 가격이 안 오르면 입주 물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을 안 사니까 어디로 갈 거예요? 텐트 치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전세나 월세로 가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 뭐냐면 입주 물량이 없는데 입주 물량이 별 상관이 없다면 매매 가격이 떨어져도 전세 가격이 안 올라야 되는데 이 시기를 보시면 매매 가격은 조금 떨어지지만 전세 가격은 정말 많이 오릅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전세 가격이거든요. 이게 정말 많이 오른다는 거죠. 매매가 1 떨어졌으면 전세가 2 오르는 정도로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매매를 선택 안 하고 전세를 선택했기 때문에 매매는 주춤하지만 전세는 폭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미친 전세 아닙니까? 미친 전세. 그래서 이게 전세가 오르면 결국은 매매를 밀어 올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생각을.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고 전세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매를 하면 집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전세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오를 것 같으면 매매를 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때는 왜 공급이 부족한데 집을 안 샀을까요? 일단 공급이 없어서 집이 오른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게 뭐냐면 매매 지수랑 전세 지수를 합쳐가지고 나누기 1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형광색인데요. 2010년, 11년, 12년 이 구간에 보시면 형광색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매에 상승하고 전세의 상승을 합쳤는데 상승으로 나왔다. 그러면 매매는 조금 떨어진 마이너스 1이니까 전세가 플러스 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냥 한 공간에서 매매가 아니면 전세를 선택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오르는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둘의 합이 상승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가격이 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기간에 특히 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매매를 선택 안 하고 전세를 갔던 거고, 왜? 기대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에. 자, 그때 당시에 건설사들 엄청 망했습니다. 그때도 PF 부실로 인해서 망했고, 그때 PF를 주로 해줬던 금융기관은 저축은행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삼화저축은행이 부실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으로 퍼지면서 낮에 저축은행에 저축해 놓은 거를 인출하려고 오픈런으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렇게 심리가 안 좋았고 건설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스가 망한다, 스페인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심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KB의 부동산 심리를 봐도 그때는 바닥이었단 말이죠. 지금 다시 돌아와서 비슷한 상황인데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유럽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은행들이 망해가지고 문을 닫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집을 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매매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대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매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공급이 부족한 건 맞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사람들의 심리 자체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벌써 잊어버리셨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010년하고 2024년 물량을 그래도 비교를 해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평균적으로 매년 32,50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21,000호 정도밖에 또 입주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심리도 살아있고 기대 수익률도 높고 좋은데 물량은 3분의 2밖에 안 된다. 자, 그래서 2025년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괜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하고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자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